안녕하세요. 주식추측입니다. 오늘은 매일 유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2월 1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유업은 2월 15일 기준 주가 66,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2015년 매일 유업 IR 자료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현재 50년이 넘는 브랜드 역사를 가진 식품회사입니다. 회사 로고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유업과 지주회사 매일홀딩스의 주요 사업부문 표입니다. 유가공 사업인 매일유업 이외에도 풀바셋, 크리스탈 제이드 등의 외식 사업과 다양한 유통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브랜드로는 셀렉스, 상하목장, 페레로 로쉐, 바리스타 룰스, 허쉬, 메일우유, 피크닉, 맘마밀 등이 있습니다. 매일유업이 어떤 제품을 출시해왔고 사업을 진행 중인지 연도순으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우유를 시작으로 발효유, 두유, 주스, 커피, 건기식, 외식사업, 치즈, 해외사업 등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로 인한 매일유업의 연도별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제품과 사업 다각화와 함께 매출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식품사업 제품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품군의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 중이며 시청자분들이 마트에서 많이 봐온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제품을 확인해 보십시오. 분유 브랜드 앱솔루트, 성장 영양식 키즈 부스트, 식물성 제품인 두유, 아몬드 브리즈와 락토프리 우유 및 건기식 제품 셀렉스, 맘마미를 통한 다양한 식품, 상하키친을 통한 스프, 브리또, 카레 등의 제품도 판매 중입니다. 편의점에서 부동의 1위 매출을 달리고 있는 바리스타 룰스 컵커피, 건강기능식품 셀렉스, 그 외에도 푸딩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 완화를 위한 특수 분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의 냉장 물류식 기술을 바탕으로 식자재 유통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레스토랑 식자재 등에 유통하고 있으며 취급 상품으로는 원두, 농산물, 축산물 이외에도 포장재나 위생용품 등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외식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커피 프랜차이즈점 풀바셋, 중식요리 프랜차이즈 크리스탈 제이드, 이탈리아 음식점 살바토르 쿠오모 등을 경영 중입니다. 그 외에도 유아동복, 와인, 삿포로 맥주 수입 등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유업은 유제품 사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양한 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ESL 설비를 통해 유통기한을 14일로 연장시켰고 원유 기반의 컵커피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잉 공급되는 원유를 소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능성 두유 및 냉장 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두유를 생산했으며 국내 최초 냉장 주스 및 무가당 발효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국산 원유 100%를 사용한 치즈 제품을 출시하고 무첨가 요구르트를 통해 플레인 요구르트 시장을 확장시켰으며 아토피 등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100% 가수분해 단백질 분유를 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서울우유, 남양우유 등이 선도하고 있던 우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미엄 우유를 출시했으며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유기농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매일유업의 주요 제품 현황을 살펴보면 유가공으로 약 83%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페레로 로시나 허쉬 등의 제품 유통으로 17%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각 제품별 매출 비중입니다. 다양한 제품별로 고루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전국 7개의 공장을 보유 중입니다. 매일유업은 2017년부터 매일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상장되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부터 다른 주요 유가공 기업인 남양유업과 서울우유와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의 매출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대 유가공 기업 중 영업이익률은 매일유업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의 매출 차이가 점차 줄어든 결과 서울우유는 79년 만에 매일유업에게 매출을 따라잡히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다양한 사업군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한 매일유업과 반대로 서울우유는 우유 제품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유 소비자가 줄고 커피 및 기능성 음료의 소비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커피나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고부가 유제품으로 제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997년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유업의 컵커피 제품이 국내 컵커피 시장의 4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풀바셋 등의 커피 프랜차이즈와 테마 목장인 상하농원 등의 사업 분야에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서울우유 및 남양유업의 매출 그래프와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발효유 등의 제품을 가진 빙그레와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매출 성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매일유업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고 남양유업은 오히려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 분기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서울우유가 부동의 1위 우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일유업은 3위 정도로 15%의 점유율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유업은 기존의 흰 우유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함을 깨닫고 프리미엄 우유 및 식물성 대체 우유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 덕에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프리미엄 우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기 제품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신제품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이 락토프리 제품은 국내 락토프리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사진입니다. 출산율 감소 및 원유 가격 상승으로 유업계는 대체율을 찾고 있습니다. 1인당 흰 우유 소비량 16.3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저출산과 더불어 오히려 원유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유업은 다양한 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율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매일유업이 독점 생산 및 유통을 맡고 있는 아몬드 브리즈 제품을 필두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몬드 브리즈 제품 사진입니다. 식물성 대체 우유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식물성 음료 시장이 5년 내에 8천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대체 우유 시장 규모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매일유업은 2015년 아몬드 브리즈를 선보인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일유업은 핀란드산 귀리를 이용한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출시하여 식물성 음료 제품군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매일유업의 외식 사업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유가공 기업들은 우유 소비가 감소하자 외식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매일유업은 풀바셋을, 남양유업은 백미당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중이며 풀바셋은 매일유업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넣은 소잘라떼 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매일유업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더 키친 일포르노를 런칭했고 그 외에도 중식 프랜차이즈 크리스탈 제이즈 또한 운영 중입니다. 해운대 매장 사진입니다. 매일유업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운영 중입니다. 상하농원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인 수확, 가공,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하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농원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입니다. 매일유업은 호주 우유 분말 공장을 115억에 인수했습니다. 1, 2년 내에 준공을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인수의 주 목적은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특히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우유 분말 구매처를 다변화시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우유 분말은 수입산 대비 5배 이상의 가격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유값이 리터당 1,055원으로 인상 계획이라 국내 유업계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해외 M&A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단백질 신사업을 펼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내용은 가공유 또는 조제분유 생산을 위한 투자라고 알려졌지만 성인용 단백질 영양제 신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분유와 흰우유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저출산에 의해 시장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돌파구로 중국 분유 수출을 진행했는데 중국 정부의 신조제 분유법으로 인해 분유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성인용 단백질 영양식인 셀렉스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셀렉스는 2020년 매출 500억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에 개척해둔 분유 수출용 판로를 이용해 셀렉스를 유통시킬 예정이며 글로벌 스포츠 스타인 박세리 선수를 전속 모델로 세웠습니다. 또한 낙농 국가인 호주에서 분말용 원료를 국내 20% 이하의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셀렉스 광고입니다. 국내에서는 유튜브 가짜사나이 채널에서 광고함으로써 유명해졌습니다. 메일유업은 셀렉스를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해당 관련 공시입니다. 메일 헬스 뉴트리션 주식회사로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한 이유로는 메일유업이 낙농제품 제조업인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예시로 최근 메일유업의 와인 사업 레뱅드 메일의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레뱅드 메일은 메일유업의 치즈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01년 설립한 와인 회사입니다. 매각 이유로는 메일유업이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레뱅드 메일 지분 80%를 매각한 공시입니다. 메일유업의 글로벌 수출 경로인 중국 분유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분유 시장은 연평균 17%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소 국내 시장의 9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와 동시에 해외 수입 분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때문입니다.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신장결석으로 치료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중국 내 자국 분유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 분유 수입 국가 중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발행된 분유조제법 등록제로 인해 분유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국 관계자가 직접 해외 업체 공장을 실사한 뒤 조제 허가를 내주는 법입니다. 또한 분유를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규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분유조제법 등록제로 인해 메일유업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메일유업 아산공장은 중국 수출을 대비해 조제분유 설비 증서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중국 정부 실사단이 허가를 미루면서 공장 가동률이 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 실사단이 공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어서 대기하는 중입니다. 사드를 통해 감소된 분유 수출이 회복 중인 상황이라 아산공장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공장 증설을 했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2018년 아산공장 가동률이 1%인 그림입니다. 2019년 이후 아산공장에서 중국 실사단이 허가를 내주었는지 기사를 찾아보았지만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중국이 유제품 수입 관세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영유아 식용포장 조제분유 세율을 15%에서 5%로 내렸고 무엇보다 메일유업이 점유하고 있는 특수분유 제품들의 세율은 12%에서 0%로 변경시켰습니다. 사드 이후 중국 분유 수출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마저도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중국 분유 수출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사드 이후 계속 감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메일유업은 중국 분유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고수익성 제품들의 선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남양유업의 분유를 역전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주요 유제품 섭취 연령대인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지는 20세 남성 인구의 감소로 대량 주문을 담당하던 군대 내의 주문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아 수에 따른 메일유업의 매출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메일유업의 경쟁사 남양유업의 몰락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대리점 업주에게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대리점에게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강제로 떠맡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도 조사에 나섰고 영업사원의 욕설, 폭언 녹음 파일까지 인터넷에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징역 실형 확정이 났습니다. 2019년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 씨는 2020년 한 번 더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남양유업 회장님이 경쟁사인 메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도록 댓글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에 기소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메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아이디를 파악해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더니 남양유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최근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루머로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에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이광범 대표는 연구성과 발표에서 의도와 달리 발생한 오해와 혼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남양유업이 이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었고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2달간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의 사건들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남양유업은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의 편의점 컵커피 매출 비교 그래프입니다. 남양유업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매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2021년 2천억의 회사채를 연이율 2%대로 발행했고 2020년에도 700억의 회사채를 연이율 1.7%로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도 300억을 연이율 2.6%로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굴려 투자를 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일유업의 배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을 한 2017년부터 매년 배당을 성장시켜 왔고 배당 성향은 대략 10% 정도로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2021년 예상 배당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860원으로 잡았고 개인적으로는 900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860원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주가 대비 약 1%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메일유업의 주주 구성입니다. 메일홀딩스가 31%, 특수관계인이 16%, 신남사회복지재단이 9%,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VIP 자산운용이 6%, 소액주주가 37%입니다. 배당을 생각보다 적게 해주는 회사라서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 취득은 하지 않는지 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3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 2021년 100억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로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유보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부채 총계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자산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PER은 약 7로 예상이 되며 PBR은 0.99로 예상됩니다. ROE는 1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PER, PBR 차트상 투자하기에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일유업의 필수 소비재 주식들과 코스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던 반면 메일유업과 필수 소비재 주식들은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싼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1.3% 정도로 필수 소비재 주식보다 작습니다. PER은 7.4로 필수 소비재와 코스닥과 비교 시 저평가 구간이고 PBR 또한 0.99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ROE는 15%로 시장 평균과 비교 시 훌륭한 모습이고 부채 비율은 시장 평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현재 66,700원으로 싼 가격대라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2017년 상장 시 공모했던 가격보다 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의 주식을 공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7년 8월 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당 76,600원에 공모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매일 유업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호주 공장 M&A, 사업 제품군이 다양함과 동시에 고루 매출이 나오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경쟁 기업인 남양유업의 부진으로 인한 반사 이익, 외식 사업 및 유통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점, 중국 분유 수입 관세 인하를 통해 중국 내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인 점, 식물성 우유 및 락토프리 등 프리미엄 우유의 시장 점유율 1위, 현재 주가가 상장 당시 공모가보다 10% 넘게 싼 가격인 점, 호주 공장 인수로 인해 국내 원유 분말 가격의 5분의 1의 가격으로 분말을 이용 가능하게 된 점, 프리미엄 컵커피 시장의 부동 1위인 점, 2%대의 낮은 이율의 회사채를 이용한 꾸준한 자금 관리를 하는 회사인 점과 마지막으로 최근 유튜브 가짜 사내를 통해 셀렉스의 마케팅에 성공한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높은 내수 매출 비중, 초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인한 주요 유제품 섭취 연령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낮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유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점, 중국 정부 7사단의 아산공장 분유 제조 허가 결과가 확실치 않은 점, 1%대의 낮은 배당 수익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유업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권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은 앞으로 3주간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3주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